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고, 그리고 한국 주식도 내년까지는 그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0배 오를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거기 포함을 시키고요. 이제 은도 포함을 시키고, 금은 10배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그래도 몇 배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강훈 작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한국이랑 미국 주식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둘 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데 그 뭐 하반기 벌써 이제 곧 8월이죠. 8월에서 12월 뭐 역사적으로 8월에서 12월 이런 때는 좋나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이제 8, 9월이 좀 안 좋은 편이고요. 그때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코인도 별로 안 좋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다 좀 안 좋은 편이고요. 그때 돈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이고, 4분기는 이제 보통 괜찮죠. 이게 코인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주식은 그거를 조금 더 뒤에, 그러니까 10월 중순 말부터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그 전망을 할 때 이랬거든요.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오르기는 오를 텐데 그 23년, 24년 연속으로 2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거보다 좀 덜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 전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뭐 그냥 총 뭐 15에서 20% 그 정도 아닐까 이제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르면 끝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쫙 빠지다가 4월 9일인가 그때 저점을 찍은 다음에 거의 V자로 쫙 올라왔거든요. 그런 게 역사상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는데 그런 패턴이 나오면은 보통 그 후에 1년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히 가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빅스, 그러니까 변동성 지표도 거의 4, 5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아주 급속도로 1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고, 그리고 한국 주식도 내년까지는 그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그 미국이 달러를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미국 주식도 오르지만 이제 딴 주식들도 거의 다 많이 오르거든요. 이제 달러 채권이랑 현금 빼고는 거의 다 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개도국 주식인 이제 한국 주식도 혜택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돈도 많이 풀고 있고, 네, 그리고 상법 개정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 밸류에이션도 좀 오를 수 있고, 그래서 뭐 내년까지는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로 돌아선 이유는 뭐라 보고 이런 흐름은 좀 계속될까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선 끝난 후부터 계속 이제 순매수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분들도 보는 게 거의 다 이제 비슷하겠죠.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치니까 돈이 증시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걸로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거고, 상법 개정 등 이제 주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플러스 기대감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상법 개정 관련 그러면 주주환원 관련주 대장주는 뭐가 될까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뭐 금융지주회사? 그렇죠. 이제 저 PBR 주식이라는 게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이제 PBR가 뭐냐 하면은 이제 시가총액을 그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PBR가 1 이하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다라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PBR가 1 이하이면은 내가 그 기업을 청산해가지고 그 돈이 사실 시가총액보다 높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청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벌지만 나한테 배당도 안 주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그리고 슬쩍슬쩍 돈을 뒤에서 빼가지고 대주주들이 챙겨간다,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PBR가 되게 낮게 형성이 된 겁니다. 뭐 한때는 한국에서 PBR가 0.2, 0.3짜리 기업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산이 10인데 시가총액이 2, 3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번에 상법 개정을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액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기가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PBR가 이제 1에 근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PBR가 0.5인 기업이 1이 되면은 주가가 2배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중자금이 가상자산에도 주식시장으로 요즘 이동하는 머니부 현상이 있다는데 이게 점차 뚜렷해진 이유는 뭐예요? 사실 요즘 확실히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그 주식이랑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코인 쪽에는 관심을 별로 이제 덜 갖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디서 딱 보이냐 하면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 알아요. 김치프리 마이너스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왜냐면 지금 장이 굉장히 좋은,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코인장이 꽤 좋거든요. 사실 최근에 역대 최고가 또 한 번 돌파를 했고, 그런데도 관심이 이제 없다라는 거는 이쪽에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건데, 뭐 당연히 뭐 최근 석 달 동안에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고, 그리고 뭐 부동산은 사실 한국 사람은 늘 관심을 많이 가졌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많이 관심이 쏠린 것 같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국 주식과 부동산을 제가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은 대중이 돈 버는 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코인은 이따 다시 여쭤보고, 네.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지만 개인 투자자 수익률은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는 밑돌고 있다고 하는데, 강세장 속에서 개인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고, 이게 한국 주식의 증시의 구조적 문제인지 개인의 투자 방식 문제일까요? 요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00년 전에도 그랬고 5,00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니들도 투자 못하니까 그렇지. 아주 쉽습니다. 네. 투자를 왜 못해?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타 인지가 중요한데, 내가 투자를 별로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가 지수를 사면 됩니다. 네. 그렇게만 해도 이제 이제 금융 투자자, 소위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의 90% 이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투자자의 99.9%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그 메타 인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난 주가 지수만 사겠다라고만 하면은 되는 건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메타 인지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메타 인지가 없다는 거는 본인의 실력은 이제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데 본인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비극이 발생합니다. 네.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끼면은 대가망신. 네. 최근 시장의 특징인 빠른 순환매 장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뭐고, 그럼 대응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빠른 순환매라는 게 뭐 진짜 뭐 일주일, 2주 동안에는 뭐 조선주가 잘 나가다가 뭐 그 다음에는 원전주가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코인 잘 나가다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프로페셔널이 아니면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뉴스를 보고 이제 어디로 자금 흐름이 넘어가나 그거를 절대로 누가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 아마추어 투자자들,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는 좀 뭘 사야 하고 유망스턴 뭘로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이제 그냥 둘 다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중요한 게 A or B가 아니라,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A and B, 그냥 두 개를 다 사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두 개를 사면은 한 개 사는 것보다 변동성이 무조건 축소가 되거든요. 그건 일단 투자자한테는 일단 득이고, 그리고 섹터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섹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주식이 올해 올라봤자 3,500이 4,000이거든요, 사실. 더 이상 가긴 좀 어렵잖아요. 4,000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그 내년까지 아무리 잘 가봤자 5,000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봤자 내년까지 겨우 50%인데, 네, 저는 그런 수익률 관심 없습니다. 저는 딴 게 더 훨씬 더 좋다고 봐요. 네. 딴 거 어떤 것들이요? 나중에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비트코인, 스테이블 관련, 그런 것들, 네, 그리고 금은, 요쪽을 저는 훨씬 더 유심히, 보고 비트코인과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마와 금은 이따 뭐 집중 질문 드리기 전에,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이제 미국에서도 다른 AI 관련된 종목에 비해 좀 부진하단 말이죠. 예. 좀 부진한 이유는 뭐고, 언제쯤 매수 잡기가 올까요? 저는 사실 이제 테슬라는 한 70-80%는 일론 머스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작년부터 딴짓을 많이 했죠. 이제 사실 사업에 이분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를 보면은 이분이 사업에 집중하면 정말 공장 바닥에서 잠근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치를 했어요. 그 뭐 도주인가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미국 이제 정부의 예산을 이제 지출을 줄이겠다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셨는데 6개월 만에 나가리가 되었죠. 이제 도지는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거기서 쫓겨나가다시피 나가셨고, 이제 트럼프라도 사이가 좀 굉장히 대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곧바로 이제 정치적 이제 보복도 왔죠. 이제 거기 뭐 전기차 보조금 같은 거 이제 줄이겠다. 그리고 스페이스X랑 협력하는 것도 우리 좀 다시 한번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주가에 좋을 리는 없죠. 왜냐면 이제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치질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걸 제대로 못해. 솔직히 일론 마스크는 대천재이긴 한데 이게 대천재와 사이코패스는 사실 이제 한 끗 차이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천재도 맞고 사이코패스도 맞다고 보거든요. 전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일단 뭐 그 부인 넷이랑 애를 12명 만들고 저기 뭐 그리고 사람 이제 그 기분 나쁜 게 잘라버리고 막 그리고 이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맞거든요. 플러스 천재. 이거 두 개가 양면인데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왜냐면 이제 사업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뭐 기분 나쁜 1000명 잘라버려도 되지 뭐 사실. 근데 이제 정치? 이거는 이분이 할 게 아닌데 갑자기 또 무슨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든가 뭐 이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제 저도 테슬라 주식 좀 있거든요. 근데 자, 일론 이걸 들으면은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한 일을 좀 하세요. 좀 너 들었지 일론? 나 보고 있다. 네. 미국에서 엔비디아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요즘 또 굉장히 또 우세하던데 추가 상승 노력은 뭘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은 당연히 AI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직접 만드는 업체들은 돈을 버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그 소위 옛날에 왜 그 금광 채굴 할 때 그 곡괭이 판 사람이 돈을 많이 가장 벌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그런 곡괭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AI 산업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AI 시대가 지금 아직도 아직 초기에도 조율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서 쓰는 앱 같은 경우도 AI를 안 붙인 앱들이 90% 이상이잖아요. 이제 그거 다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그 막대한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GPU가 필요할 텐데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 땡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전기도 나왔거든요. 젠슨황 전기도.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럼 GPU만 팔면은 예를 들면 AMD나 그런 데도 같이 배틀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AMD가 계속 2위인 이유가 거기 뭐 쿠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아마도 이제 그 GPU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랑 비슷한 거죠. 그 사실 저는 솔직히 이제 맥북을 안 써봤는데 그거 쓰는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근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맥북을 안 쓰는가? 왜냐면 우리는 엑셀, 파워포인트, 윈도우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도 30년 동안 그것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엔비디아의 쿠다에 빠져들면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자, 요즘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AI고 한국은 조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테마로 움직이는 주목하는 테마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 뇌피셜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X에서 이제 가치 투자 중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 카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몇천 불을 이제 그 몇백억으로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에 제일 빠른데 이분은 지금 휴머노이드에 꽂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네, 왜냐면 사실 이제 AI가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아날로그 세상으로 넘어오지 잘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오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류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하겠죠. 왜 맨날 우리 사이언스 픽션 같은 거 보면은 왜 로봇들이 막 밖에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얼마 남은 것 같진 않아요. 5년에서 10년 후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테슬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테슬라의 그 유일한 가치는 옵티머스와 뉴랄링크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물론 그 스페이스X 뭐 그 화성 날아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긴 한데 그건 굉장히 좀 먼 미래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되게 좀 투기적인 거고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가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일론 마스크라는 분이 이 그 휴머노이드 사업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재빨리 런칭해서 상용화를 먼저 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10조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 정치 뻘짓 같은 거 하시면은 어렵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그 우리의 두뇌를 그 AI와 연결하는 건데, 물론 그거는 좀 더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빨리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 이걸 빨리 돌려야 됩니다. 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러면 또 여쭤보면 이번 미국에서 3대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첫 번째 법안은 이제 Genius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아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그 거기서 근데 핵심 조항이 뭐냐 하면은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이제 달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팔고서 그거를 이제 1대1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감사를 받고 그 자산이 실제로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은 무조건 미국 현금이나 미국 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안은 클래리티 액트. 그 법안은 이제 사실 그 이 코인이라는 것이 증권이냐 커머디티,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증권은 규제를 세게 받고 상품은 별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SEC라는 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왜 미국 금감원 같은 데인데, 걔네들이 리플이라든지 이제 그런 코인 재단들을 많이 괴롭혀서 니들 증권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빽 해서 소송 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상품을 관리하는 곳은 CFTC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별로 없죠, 그죠? CFTC라는 곳. 예, 왜냐면은 걔네들이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규제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 결국 스포트라이트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그래서 규제를 별로 안 하겠다. 그래서 이를 사업을 자유롭게 하거라, 얘들아. 문제가 생기면 그때 때릴게. 뭐 이런 거거든요. 세 번째는 반 CBDC 법안인데, 국가가 자기네들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면은 사실 민간업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걸 쓸 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그리고 그걸 강제할 수가 있잖아요. 야, 결제는 무조건 우리 CBDC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서 알아서 뛰시고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음 그럼 포인트가 그거죠. 야,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게 결국은인데, 자, 여기서 근데 정말 제가 이거를 한 2주 정도 생각해봤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천재적이라서 제 눈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지금 사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이 부채를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축통화 국가라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도를 넘어서면은 그 기축통화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면은 전 세계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든요. 이거 대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은 그러면은 이 기축통화를 어떻게 유지해 왔느냐? 1971년 전에는 근본 위제를 해가지고, 야, 우리 미국 달러는 금과 똑같은 거야. 네가 달러 가져오면 내가 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다가 그게 71년에 깨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피트로 달러가 도입이 되었어요. 여기 사우디 내가 니네를 지켜줄 테니까 그 대신에 무조건 석유는 달러로 결제를 하는 거야. 오케이? 하니까 사우디가 그때 약했으니까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24년에 끝났어요. 왜냐면 빈 살만이 저 미국 저놈들 우리 보호받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충분히 센데, 나 무기 많은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석유 한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 달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미국 달러의 권위를 무엇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가? 부채를 저렇게 찍어내는데 그럼 저걸 누가 사주는 것인가? 중국은 더 이상 안 사주거든요. 왜냐면 적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한국, 일본 이런 데도 지금 심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수출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쟤네들 국채를 사주고, 그럼 쟤네들은 그거 가지고 공짜로 우리 물건을 가져가는 거잖아.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 딴 나라들도 그럼 우리 이제 달러 사실 말고 우리 거 쓸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나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미국 국채에 무조건 투자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딴 나라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아쉬운 소리도 할 필요 없이 국채를 굉장히 많이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로 아마 이 달러 패권이 최소한 20년은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20년 동안 지탱되는 건다는 거죠.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얘네들이 부채가 엄청 많아지고 이런 거. 그러나 20년 후 문제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왜냐면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그렇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 테마로 가는 걸 원하는 거군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좀 미친 듯이 돕고 있고,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득도 많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게 법안이 좀 난항에 위기에 빠진 게 직접 국회에 가셔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꽤 많이 뽑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3대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네. 자, 이거를 왜 근데 금융 역사상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혁신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달러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제 근본 위제 그걸 한 30년 했고, 피트로 달러 50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달러가. 근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연장한 거예요, 달러 패권을.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금융의 가장 큰 문제, 미국 국채가 흔들린다, 이 문제를 종식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스테이블 코인 오케이, 근데 왜 이 시장이 10배, 2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일단
미국 정부는 땡큐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거기에 내 국채를 연동하는 거니까. 그 두 번째는 그거를 발행하는 자들, 그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는 사람은 그걸 왜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럼 저는 이제 제가 발행자라고 치면은 그 이제 김 작가님이 코인을 사고 싶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달러를 주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 달러를 예치를 해가지고 또는 채권을 사서 그 이자를 내가 다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 작가님이 저한테 10조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10조를 그 채권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5% 이자면 5천억을 그냥 내가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나한테는 이제 무조건 좋은 거고. 그럼 이제 사용자들, 유저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려면은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무역 같은 거 하셔가지고 해외에 송금을 할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일단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그게 있고 환율 스프레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그 아무리 빨라도 이틀, 3일 걸리거든요. 해외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미국 달러가 끊겼거나 아니면 그 미국 달러를 이런저런 이유로 잘 받기 어려운 나라들은 그 송금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그 액수가 커지면은 은행이나 아니면 당국에 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니?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한번 살펴볼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요 4개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태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돈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큰 돈을 보내도 그 수수료 1달러고요. 그리고 3분 만에 도착하고, 그리고 누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없고요. 이 돈이 뭔 돈인지 그런 거 없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이제 달러를 쓸 수 없는 나라에도 USD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걔네들이 뭐 바이낸스 같은데 뭐 거래소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저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걔네들한테도 송금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저 입장에서도 법정화폐보다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삼박자. 예. 기업에도 좋고 정부에도 좋고 개인한테도 좋고. 이 법안으로 미국 달러 패권이 수십 년 동안 이것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수십 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채를 팔 그 수요처가 나왔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기관들이나 국가들이 사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깽판을 치고 다니니까 이제 중국은 물론이와 이제 러시아도 당연히 절대로 국채 안 사줄 거고, 이제 우방국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저렇게 찍어냈는데 저걸 내가 사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상관없어요. 이제. 예. 자, 그럼 이렇게 가는 시대의 트렌드에서 뭘 사야 하는 거죠?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들이 누구인가, 그걸 한번 보고, 걔네들이 상장사인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도 다 블록체인 위에 있는 코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체인 위에 걔네들이 있는가? 힌트, 이더리움입니다. 네, 이더리움은 지금은 가장 커요, 그쪽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S 테더라는 데가 가장 크고, 그리고 USDC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지니우스 법안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테더를 퇴출시켜버리겠다. 왜냐면 얘네들은 뭔 이유인지 그런 규제 따위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차차 얘네들은 퇴출당할 거고, 그럼 USDC는 어떤 체인 위에 올라와 있는가. 이제 그게 1위가 이더리움이고 2위가 솔라나고 뭐 그리고 몇 개 다른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무조건 10배 이상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붙어가는 기업들과 코인들이 뭔가, 그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붙어가는 기업과 코인들이 뭔데요? 발행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연동 서비스를 뭐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 대출 사업을 한다든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를 원활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거래소들, 예를 들면은 이제 왜냐면은 그 한대 법안 때문에 이 코인 생태계가 엄청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코인을 거래하는 그 거래소들, 걔네들이 상장되어 있다 하면은 거기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로 한국 경제는 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천지적일 수 있을까라고 제가 아주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도 좋지, 기업도 좋지, 개인도 좋지. 근데, 미국에게는 천지적인 법안이 맞는데, 전 세계 나머지 나라에게는, 별로 안 좋죠. 네, 왜냐면은, 사실, 원화가 있고, USDT가 있다. 그럼 누가 원화를 쓰냐? 이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왜냐면 원화는 모든 면에서 USDC나 USDT보다 꿀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 세계 보편화된 화폐도 아니지.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그냥 호소일 뿐이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장 한국에서 다음 나라만 가봐도 원화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USDT는 전 세계적으로 다 쓸 수가 있는 코인이 되거든요. USDC도 이제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그래서 결국은 원화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IMF 후부터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뭐 한 900에서 1300, 400원 수준 언저리로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한국의 엄청난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수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역 흑자 때문에 이제 많이 메워왔고, 그리고 이제 외환 자산 이런 걸로 메워왔고, 그리고 이제 외환 규제 이런 걸로 막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부자들이 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로 빼는 거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제조업 쪽도 좀 암울하기 때문에 무역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암울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죠? 워낙 자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원화, 그 현금, 채권, 주식, 부동산 다 조금씩 줄여야 되고 다른 자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어때 극단적인 사람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하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자로 그 내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환차익을 노리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해외 주식, 뭐 해외 채권은 잘 모르겠고, 뭐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게 결국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주춤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신고가 이제 12만 달러 돌파하고 지금은 다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12만 달러 돌파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저는 그 왜 이렇게 늦게 돌파했나 그게 오히려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몇 개월 동안 안 좋았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업들도 이제 미친 듯이 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스트라티지가 60만 개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미디어 그룹도 이번에 쿨하게 20억 불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2위가 됐어요. 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은 이미 이제 전략 자산화 한다고 했고, 엘살바도르, 부탄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좀 개발도상국 중에서 채굴 플러스 보유하는 기업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요.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들. 네. 그리고 미국과 좀 적대적이라서 달러를 덜 쓰고 싶은 나라들도 이제 그쪽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우파와 극우파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도 거의 다 극우화가 됐거든요. 거의 모든 나라가.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조만간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 이제 전략 자산을 한다는 나라들이 이번에 영국의 그 극우파 이제 다 차기 총리가 유력한 그 사람도 그걸 한다라고 했고, 파키스탄도 한다고 했고, 뭐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스트라테지 같은 기업이 이제 재미를 보니까 나도 할래, 나도 해가지고 한국 상장상 중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고 있고, 기관들은 이제 ETF 수요만 봐도 벌써 작년부터 500억 불 이상이 들어가 있죠. 근데 왜 겨우 이거밖에 안 올랐냐라는 게 솔직히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 파는 주체들은 일단 걔네들은 거래소에서 많이 사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물량이 작년 310만 개였나? 거기서 240만 개로 줄어들었고요. 70만 개가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고래들,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100만 원 비트코인을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야? 뭐 450억? 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파는 주체가 확실히 좀 된 것 같아요. 요즘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비트코인이 나왔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물량도 언젠가는 소진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물량이 소진이 되면은 다시 한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뛸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수요는 끊이지 않으니까. 공급은 한정적이고. 그렇죠. 공급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고요. 공급은 1년에 16만 개거든요. 근데 스트라티지라는 기업이 하나가 지금 상반기에 산 거가 거의 2배예요. 거의 30만 개 거의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많이 샀습니다. 자, 그럼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은 8, 9월 여름 시즌에 약세를 보였는데 올해도 이런 계절적 약세가 반복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 유입 등은 달라진 변수가 좀 있을까요? 바로 그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주식도 이제 8, 9월에 약세를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8, 9월이 크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통 11, 4, 19, 50지역 얘기를 이제 많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한 달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10월이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달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10월이. 그래서 얘네들 오히려 13.9, 4구지요?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0월은 뭐 거의 무조건 좋으니까 이제 그때는 무조건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10년 동안에 늘 좋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최근 2년 동안은 트렌드가
10월이 아니라 아예 그냥 9월 말부터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걸 유념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썩 좋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8, 9월이 금융시장이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들고 갈 생각이에요. 왜냐면 뭐 빠져봤자 뭐 솔직히 뭐 10%, 15% 빠질 건데. 근데 이제 알트코인은 아마 그 정도 비트코인이 빠진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덜었다가 다시 9월 말 10월 이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생각하신 것만큼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관세 전쟁과 뭐 중동 리스크도 있을 텐데. 그거 끝났잖아요, 그거. 네, 이제 그런 거 완전 해소된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떤 움직임이 보일까요? 사실 뭐 그것이 뭐 비트코인 가격에 미친 영향이 뭐 엄청 크다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론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는데 저는 그 두 개가 사실 뭐 끝났다고 이제 봅니다. 이제 사실 4월 10일 이후로는 관세 쪽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걸 주식시장을 거의 건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충 거기 해답이 뭐 나왔잖아요. 가서 싹싹 빌고 돈 갖다 바치면 15%를 해준다라는 게 결국은 정석이잖아요, 지금 사실. 그리고 그거 좀 안 해주면 25% 나오는 거고. 일본에서 5,500달러 투자를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럼 네. 비트코인 올해 하반기 2026년 어디까지 보세요? 올해는 25년인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2억은 당연히 넘어가겠죠. 예. 그리고 아마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이제 한국 투자자 개미들이 돌아오는 그 심리적 버리어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때부터 좀 관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그 내년이 사실 이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는 4년에 한번 망하는 게 맞거든요. 비트코인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14, 18, 22년에 최소 60, 70%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이기는 한데 저는 이거를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 4년차 흐름이 되풀이돼가지고 꼬꾸라지는 흐름이 하나 있고, 근데 작년 초부터 비트코인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기관 자산화가 되었고 주식과의 상관성도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냥 미국 주식시장이 망할 때 그때 같이 함께 망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반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반반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저는 그래서 그냥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은 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잖아요. 그냥 미국 주식과 연동해서 다 같이 잘 것이다. 그러면 그냥 베스트이고, 근데 여기서 7, 80% 작살난다. 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가격이 121선 밑으로 떨어질 때 팔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7, 80%안 읽죠. 저는 이제 10%, 20% 읽고 끝나겠죠.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이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스트라테지가 60만 개를 샀다라고 하는데, 걔네들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 돈을 더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고 가격으로는 더 돈을 빌려서 이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펀지 스킴인데,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미래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빠원이 되든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저는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주주로 전자를 원하기를 하나.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데 정말 하는 게 돈 빌려서 비트코인 이렇게 쉽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것인가? 이게 철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그 확률 30%, 빵원이 그 확률 70%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자체는 계속 오를 거라고 보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마진콜을 못 따가면 빵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 쫙 간다 하더라도 요거를 못 버텨가지고 이제 빵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정말 스트라테지에 강제 청산이 들어가고 하면은 그때는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겠죠. 60만 개가 시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네.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글 트렌드 검색량은 과거 고점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열이 없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한테는 바람직하거든요. 저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의아하기는 해요. 이렇게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예, 맞아. 예. 한국 사람들도 지금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하고 있고. 지금 주식 해봤자 올해 겨우 10%, 20% 이상 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그 코스피가 4천까지는 아마 못 갈 거니까. 네. 근데 왜 지금 그거에 관심 있냐 이거죠. 근데 지금 내가 보기 이쪽이 훨씬 더 먹을 게 많은데. 불가사의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될 확률은 없는지 네트워크 효과 관점에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 네트워크 효과는 모르겠고,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 되게 신비로운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21세기 도시 전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일단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도 몰라. 일단 그게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주체할 수 있는 그 중앙 권위자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유니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럼 내가 강원구이가 강원코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 그거 몰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참고 내가 가진 강원구 코인이 정말 뭐 20만 배가 됐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난 못할 거거든요. 근데 누가 할 수 있냐고 그거를 아무도 못할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신비로운 자산이죠. 예. 저는 솔직히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봅니다. 아니 생각해봐. 그 사람이 지금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10%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벌써 이제 몇십 조인데 그럼 이제 지금쯤 헬로 나올 때가 됐잖아요. 이게 근데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보기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모든 비트코인이 네. 채굴이 완료되는 게 제가 알고 있고 2040년대쯤으로 알고 아닙니다. 있는데. 2140년입니다. 아, 네. 100년 남았습니다. 2040년은 지금 2025년이 얼마 안 남은 그렇습니다. 네. 2140년 이후에 채굴자들은 거래 수수료만으로 예. 수익을 얻게 될 텐데 이것만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붕괴 없이 유지될 수 있는지랑 다 채굴되면 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쯤 되면. 그 일단 정답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저 솔직히 그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115년 후의 일을 그 예측하라는 이미 거는, 우린 없죠. 저한테 조금 아니 저는 있을 겁니다. 이제 영생할 겁니다. 네. 전 영생할 거예요. 자 아무튼 115년 일을 제가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비트코인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그 자산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높은 거는 맞거든요. 왜냐면 이제 희소성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의 강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2140년쯤 되면 이게 이제 화폐로 쓰일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겠죠. 네. 예, 근데 변수가 되게 많죠.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정보를 작살을 낼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솔직히 115년에 전 사실 인류가 존재할까?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자, 기관 및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이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소유의 중앙화와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좀 어떻게 다를까요? 당연히 그 훼손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 달러 시스템이 그 이제 연장되기는 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발한 묘수 때문에. 근데 그래도 결국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달러의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많이 하면 또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미국은 그 부채를 줄이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나라거든요, 지금. 이제 계속 우리는 5조 달러를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7조 달러를 쓰겠다. 그래서 매년 2조 재정 적자를 보겠다라는 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이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는 신용화폐에 대한 신용이 무너지면은 결국 사람들은 경화를 찾게 돼요. 하드 머니를 찾게 되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금과 비트코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그 시나리오로 대비를 해가지고 둘 다 지금 쌓아놓는 거죠. 금은 중앙은행들이 많이 쌓아놓고 있고 요번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같이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금 시총을 넘어설 수 있나요? 이제는 세계 단일 자산들은 한 5위인가 6위까지 왔죠? 예, 그 정도 알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 20조 정도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가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핵심은 언제라는 거죠.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거는 10년 10배니까, 저도 그거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죠. 가장 퀄리티가 높은 화폐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용으로 굉장히, 좋고, 그러나 그 라이드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중간에 충격을 계속 주면서 오를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개미 투자자는 대부분 돈을 못 벌겠죠 또.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대다수 알트코인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알트코인들이 가질 공통적인 특징은 뭐고 앞으로 사도 괜찮은 알트코인은 뭘까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3대 암호화폐 법안 나오기 전에는 모든 알트코인은 쓰레기다라고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훌륭한 알트코인이 나올 수가 있겠지. 돼지도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돼지가 날아다니는 사건이 이번에 생겼죠. 그 3대 이제 법안으로.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확실히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거에 관련된 코인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놓여있는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그 코인들. 거기는 내재 가치가 있고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시스템이 대충 이래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더리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할 때 계속 가스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 이더리움 쪽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이더리움의 수를 줄인다든지 자사주 매입 비슷한 거죠. 아니면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는 사람한테 리워드로 준다든지 그건 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다 한다 이거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은 이더리움을 가져가는 가스비도 커지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치가 상승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더리움이 이제 USDC 기반 코인 중에서 1등인데 그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USDT 같은 경우는 한 70-80%가 트론이라는 체인 위에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의문점이 생겼죠. 아니 그럼 USDC는 왜 트론을 안 쓰는 것인가 했는데 거기 그 이제 파운더도 그렇고 재단도 뭔가 좀 규제 이슈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USDC는 우리는 안전한 코인만 쓰겠다. 저 트론을 못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안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USDT 자체도 규제를 안 지키는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 좀 이제 점유율이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USDT 트론보다는 이제 USDC 이더리움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후발주자로 솔라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더리움을 뒤집을 수가 있느냐. 그거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미국은 CBDC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CBDC를 한다고 했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중앙 통제를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모든 딴 나라들은 두 개를 좀 병행을 할 것 같아요.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근데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한 번 거래를 하면 끝나거든요. 그게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 CBDC는 그 거래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거기서 또 리플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쪽도 이제 저는 사실 리플도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요번에 이제 배웠죠. 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더리움과 그럼 솔라나와 리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CBDC는 좀 더 훗날 미래이고 스테이블 코인 시대는 이미 도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은 이더리움, 솔라나가 먼저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3대장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그냥 뭐 금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좋죠. 일단. 네. 자, 그럼 미국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 활용하고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지 이 전략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건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무조건 그걸로 미국 채권을 사라. 안 하면 너 꺼져.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달러 패권을 유지했다라고 보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스텝도 준비를 해놔야지. 뭐 이런 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보통 그래도 몇십 년에 한 번은 이 화폐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바뀌어요. 요번에 또 한 번 바뀐 거예요. 그 근본이 이제 페트로달러 스테이블 코인화. 근데 그 다음에는 결국은 또 다시 하드머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이제 보거든요. 이제 경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 다 믿을 수 있는 화폐. 근데 그게 결국은 금이나 비트코인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요 두 개를 비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이거는. 네. 예를 들면 결국 그러면은 이 만약에 달러 시스템이 흔들린다 하면은 그러면은 보통 가장 강한 나라가 자기네들 시스템을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긴 하지만 전 세계의 화폐 시스템을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찍어 누르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 정도 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강대국들이 다 비슷하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도 꽤 많고 유럽도 꽤 많고 중국도 꽤 많고 러시아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렇게 비슷한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왜냐면 미래화폐가 정확히 금으로 갈지 비트코인으로 갈지 둘 다 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비축을 해놓자. 이게 강한 거죠. 저 그럼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편입 전략이 성공할 경우 말씀하신 다른 강대국들, 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반미 진영의 디지털 자산 전략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거기도 그래서 비트코인을 결국은 비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중국이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긴 뭐 중국은 탈중앙이라는 걸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을 다 블럭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기 뭐 심지어 뭐 시진핑 뭐 실격설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달러에서 단절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채굴도 좀 많이 하고 그쪽을 많이 권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선물 거래도 시작한 것 같고요. 모스크바 쪽에서. 그래서 적대국들도 그렇고 이제 우방국들도 미국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이제 봅니다. 예. 자, 트럼프의 비트코인 그러면 전략적 비축 자산이 실제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한 달 정도만 이제 했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사모을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모을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겠죠 이제 3대 법안 통과시켰으니까 그게 다음 스텝이죠. 네. 그리고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각국 중앙은행의 엇갈린 통화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에 미칠 영향과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비트코인의 가장 그 중요한 매크로 지표가 바로 말씀하신 통화량 지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M2가 가장 유효하고 그게
비트코인 가격에 한 7주에서 10주, 11주? 뭐, 요 정도 앞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투자의 선행 지표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요 지표가 움직이면은 몇 달 후에 이게 움직인다 하면은 요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코인에 근데 그게 딱 하나 있는 거죠. 그게 글로벌 M2 지표입니다. 예, 그쵸. 그래서, 당연히 금리를 내리고 돈을 많이 풀면은 비트코인한테 무조건 호재이죠. 자, 그리고 블랙록 등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투표 외에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신호탄이 될까요? 뭐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난번 이제 이더리움 ETF 나왔을 때도 그거 자체로 뭐 이더리움이 큰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번에 나온 거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 이쪽이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라는 게 이제 뭔가 불투명한 거를 좀 이제 클리어하게 만들어줬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이제 소위 그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맘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확실히.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좀 더 먼 미래에는 뭐 리플까지 좋게 얘기해 준다 했는데 이상적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투자 비율은 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일단 알트코인이라는 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리 상태에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이제 큰 차이가 있죠. 일단 비트코인은 솔직히 그 대부분 사람 투자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잘하면은 적절히 떨어질 때 손절도 좀 하고 다시 추세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못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소위 속된 말은 존버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중간에 정말 7, 80%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걸 다 회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8, 90% 빠진 게 그 비트코인이 벌써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다 회복하고 올라온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그 몇 개 알트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리 오래 존버가 해봤자 본전만회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난이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은 저는 무조건 6개월 월급 이하로 들어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뭐 한두 달 월급을 잃었다 하면 오케이 한두 달 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이제 월급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굉장히 타격이 커가지고 이게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좀 미치죠. 내 이제 그 직장생활, 가족생활 뭐 이런 데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비중으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5대5는 좀 너무 오버인 것 같고 7대3, 8대2가 어쩐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비트가 7, 8. 네. 그러나 알트코인 비중이 이제 6개월 그 월급은 넘어서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은 없는지랑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악영향 요인은요? 있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가 그 돈 빌려서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오르면은 더 돈 빌려서 비트코인 사고 이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펀치 스킵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면은 결국 마진콜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환사채 갚으세요. 그리고 그럼 이분은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메우려고 하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겠죠 이 사람한테. 그러면은 그때 유동성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시장에 뱉어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때 되면 이제 엄청 폭락하겠네. 60만 개예요. 60만 개. 네. 진짜 엄청 큰 그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독일 정부가 한 5만 개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는데 그때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진콜이 올 땐 당연히 시장 자체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시장 자체가 안 좋고 가격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런 좀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될 건데 그럼 그것 때문에 진짜 장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 90% 나오죠. 그걸로.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강우 작가님은 코인 투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 비트코인을 좀 팔 생각이세요? 저는 일단 지금은 비트가 75에서 80%고 알트코인이 지금 그 20에서 25%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시가총액 10위를 다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사드렸거든요. 1위부터 10위까지, 네. 2위부터 10위까지죠.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득이 좀 더 많이 되는 코인, 안 되는 코인 요거를 좀 더 구분을 한 다음에 비중을 조금 더 세분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세분화를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말 10월 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8월에는 좀 나가야 되니까 이게. 네. 조정 말씀. 네, 왜냐면 8, 9월이 워낙 기절성이 안 좋고 이제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고 그 8, 9월에 좋았던 때가 별로 없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때는 좀 빠져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다시 9월 말 10월 초에 들어와가지고 그 비중을 좀 더 세분화하게. 8월이랑 9월에 역사적으로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면 너무 안 좋아. 다 팔고 좀 저렴해진 구간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죠? 지금은 괜찮아요. 7월이 괜찮아요. 예. 7월까지 괜찮아요. 지금 오늘 7월 25일입니다. 이게 인터뷰가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7월까지 괜찮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죠. 예. 언제쯤 8월 전에 다 8월 중순이나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예, 중순이나 말. 지금 까먹었어요. 다시 봐야 돼요. 중순 전에는 좀 다 정리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절 언저리 또는 이제 아니면 아예 8월 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숫자를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비중을 줄이시겠다는 빵이 거예요? 빵이 되는 거죠. 빵. 네. 빵은 안 들고 알코올 일단 빵. 네. 비트는요? 비트는 121선 기준으로 저는 계속 거래할 겁니다. 네, 예. 이평선은 이탈하면 그때 판다. 그렇죠. 예. 근데 9월 말까지 이탈할 가능성은 지금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요, 사실은. 네. 최근에 좀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에 위에서 한국 주식은 아예 안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비트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 말고 뭐에 또 관심이 있어요? 금은이요, 금은.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0배 오를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은 거기 포함을 시키고요. 이제 은도 포함을 시키고, 금은 10배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그래도 몇 배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포텐셜이 5천인 코스피, 50% 이따위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나쁜 거 아니에요. 50%도 나쁘지 않잖아요, 일단. 네, 나쁘, 네. 그러면 어떤 투자 매력도가 있고, 왜 오른다고 보시는지랑, 지금 누가 사고 있나요? 일단 금을 사는 가장 큰 주체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은행들이거든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중앙은행이 원래 법정화폐를 찍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들도 지가 찍어내는 화폐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다시 넷 바이어로, 이제 매수자로 넘어갔는데, 2022년부터 더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일단 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퇴출당했잖아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꼈죠. 오케이. 그 미국이랑 뒤틀리면은 그냥 달러를 못 쓸 수 있는구나. 그럼 이 달러 채권이 다 0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딴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22년부터 중앙은행의 금 매수가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22, 23, 24, 25 다 그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한 그 전부터 한 2배 커진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수요처이고 기본적으로 금의 내재 가치는 그냥 그 글로벌 화폐량의 증가율과 비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몇천 년 동안에 금과 은이 사실 돈이었고요. 1971년부터 탈락 50년 동안에 전 세계가 그 금과 은에 그 이제 귀속되지 않은 신용화폐라는 거대한 사회 체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사회 실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 실험이 지금 잘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 법정화폐를 쓴 모든 나라들은 100% 예외 없이 다 망했어요. 네, 다 망했거든요. 네. 그리고 요번도 결국은 망할 거예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좀 더 연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금 이퀄 이제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돈을 그냥 금의 액수로 나누시면 돼요. 그게 가장 심플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금의 가치가 대충 뭐 한 10,000에서 20,000불 언저리로 나와요. 근데 지금 3,500불 정도이거든요. 나이스. 좀 더 갈 룸이 많이 남았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달러 근원화폐 증가율이 2008년 전까지는 연 6%였는데 지금은 12%로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2008년부터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도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소위 그 연 12%가 금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그 내재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은은 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했는데 왜요? 은이 더 대박인 게 일단 아주 쉽게 말하면 금은 비트코인이고 은은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둘이 되게 진짜 비슷한 게 금은 전부 다 투자 수요이거든요. 우리가 주얼리를 사도 사실 이게 다 투자 수요예요. 여차하면 이거를 이제 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과 비슷하게 절반은 산업에서 쓰이고 절반은 투자 수요예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전기를 가장 잘 전도하는 그런 이제 금속이거든요. 구리보다 훨씬 더 빠른데, 근데 우리가 구리를 쓰는 이유는 구리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은이 산업에 어디 쓰였냐 하면은 뭐 카메라 이런 데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그 산업은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아웃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은이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GPU라든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거의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핫한 최첨단 산업에서 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전도율 때문에. 그래서 산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단 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한번 교보를 딱 가보시면은 코인책은 꽤 많이 있어요. 몇십 건이 있거든요. 정말 쇼킹했던 게 금책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게 달랑 서너 권밖에 없고 은책은 빵권입니다. 미국에는 몇 건 있어요. 미국의 거는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서 일단 관심이 일단 1도 없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 금, 은 비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금 1kg를 가지고 은 몇 킬로를 살 수 있는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는 늘 15대 1이었어요. 지금은 9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지금은 금 1kg를 가지고 은 90kg를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산량을 봐도 한 7대 1에서 8대 1이에요, 늘.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금과 은 채굴량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한 7배에서 8배 정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가격은 90배가 차이가 나. 왜 그렇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그것 때문이면 아니겠지만 최근에 그래서 요즘은 금은 한 3개월 정도 잠잠하고 은이 이제 좀 오르고 있죠. 네. 자, 그럼 금과 은에 대한 수요는 알겠는데 공급은요? 그게 이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용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그냥 숫자를 몇 개 누르면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금과 은은 정말 채굴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정말 광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파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 쉽게 금과 은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은 전부 다 이미 고갈이 되었어요. 왜냐면 인류가 몇천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훑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금은 다 이제 끝났고요, 이미. 근데 야, 저기 금빛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새로운 광산을 이제 발굴하기도 어려워졌고 그 ESG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은 이 광산을 하나 디벨롭 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뭐가 나올 때까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일단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할까?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왜냐면 우리 집 옆에서 와가지고 막 광산 패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 매연도 있고 그 물도 다 오염되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럼 그날 국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가? 그 공무원들이랑 딜을 쳐야겠죠, 일단. 근데 그리고 일단 그렇게 다 딜을 친 다음에 그 땅을 산 다음에 또 진짜 있나 가서 두들겨 봐야 돼요, 이게. 근데 그리고 그거를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전체 프로세스가 10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15에서 20년 정도 걸린다라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금은 사이클이 언제 꺾이나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이 따라 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한 10년 걸리는데 그래서 이 금은 사이클이 시작된 보통 10년 정도 가다가 그때 죽어요. 공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근데 2019년부터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금, 은 둘 다. 그럼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2030년까지는 그 새로운 공급이 유의미하게 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요즘 ESG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금은을 좀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그때까지요. 일단 그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게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그게 다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도 공급이 늘어난다고 즉각 그때부터 가격이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는 후에부터 1, 2년 후에 가격이 빠지거든요. 그때를 나갈 타이밍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오늘 긴 시간 뭐 이제 한국과 미국 주식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금과 은도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현금 한 1억 원 정도 있는 목돈 있는 분들이라면 이 모든 자산을 좀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금 자신 있게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아닙니다. 1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1시간 했는데요. 저 사실 쥐뿔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지금 뭐가 나왔어? 한국 주식, 미국 주식도 나왔고요. 그리고 금, 은도 나왔지. 비트코인도 나왔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L도 나왔죠. 근데 그냥 그거를 다 사시면 돼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투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A or B가 아니라 A and B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다 사면 됩니다. 다 사는 와중에 조금 더 비중을 비중 드린다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의 10%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한 2에서 3을 나누셔가지고 알트코인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85에서 88이 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적절히 주식과 채권과 금은에 배유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내가 한 6개월 정도 먹고 살 만큼 현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거를 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식, 채권, 금은에 들어가는데 잘 모르시면 그냥 3대1, 3대1, 3대1로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채권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뭐 4, 2, 4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비트코인이 뭐 약간 또 정체기에 겪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억 6천만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비싸다. 네.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한 개를 다 정수를 살 수 없을 테니까 한 개만 사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예. 나는 이미 비트코인 사기 늦었으니까 알트를 많이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혹시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그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트레이딩을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 비트코인은 훨씬 낫죠. 왜냐면은 그 알트코인은 정말 그 몇 개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오를 건덕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을 왜 발행하는가? 이제 거기는 0.1%는 야 정말 내가 이거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좋게 하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99.9%는요 그냥 뭔가 이유를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코인을 발행해서 당신한테 팔고 도망가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이유거든. 그게 돈이 쉽게 되거든요. 그게 99.99%이기 때문에 웬만한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할 수 없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진짜. 네. 알트코인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네. 조심해야 된다. 하반기에 또 뭐 작가님 개인적인 책이 나오시나요? 아, 지금 계절성 책을 거의 다 썼습니다. 계절성. 어떤 계절성?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계절성 효과가 되게 막강한데 네.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좀 이제 과소평가하는 게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계절성은 미국 대통령 사이클이죠. 미국 대통령 사이클. 이게 미국 대통령 사이클이 200년 전부터 변한 게 없거든요. 늘 4년에 한 번 유지가 되고 중간에 중간 선거가 한 번 있고 중간에 대통령이 죽거나 쫓겨나도 부통령이 그냥 체제를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사이클이 그 우리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흐름을 되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뭐 월별 흐름 같은 거 11.4.9 50적 이런 것도 당연히 나오고 그러면 이제 5월 10월에 우리는 그러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나오고요. 네. 대통령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올해가 1년 차잖아요. 네, 맞아요. 내년 네. 2년 차고. 네. 올해와 내년은 그 주기에 따르면 어떤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5년차, 6년차이거든요. 아, 그렇죠. 일기를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5년차부터 7년차까지는 좋고 8년차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매번 8년차가 흔들리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은 8년 동안 이 한 아저씨가 이제 해먹고 이제 나가시면은 이제 2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왜냐면 시장은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둘 중에 누가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일단 나가는 대통령은 누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덜 뿌리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5년차 중에서 이게 그 5년차는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공화당 5년차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더 많은데 그거를 제가 올해 초반에 좀 간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일단 집권을 하면은 처음부터 뭔가 많이 흔들림을 주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트럼프는 완전히 극대화가 되었죠. 이제 올해 많이 흔들렸잖아요. 2017년에도 그때 일기를 할 때도 시장을 많이 좀 흔들리는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이 사람이 기반이 약해가지고 못 흔들렸다가 그 2년차 2018년에서 막 흔들렸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시장을 많이 흔드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미치는데 근데 그게 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분기까지 하고 2분기부터는 그게 더 이상 안 먹혀. 다행이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강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주식 비트코인 세상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오면 강훈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